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한상원 아나운서의 휴가 일정 관계로 제가 대신 내일까지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투수 김범수의 보상 선수로 기아 타이거즈의 오른손 투수 양수호를 지명했습니다. 공주고 출신인 2006년생 양수호는 2025년 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 전체 35순위로 기아에 지명됐으며 지난해 직구 시속 최고 153km를 기록했습니다. 손혁 한화 단장은 양수호는 2년 전 드래프트 당시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본 파이어볼러라며 김서현, 정우주와 함께 젊은 구위형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보상 선수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제 무리뉴 감독의 포르투갈 프로축구 벤피카가 레알 마드리드를 완파하고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24위에 올라 토너먼트에 진출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최종전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서면 사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프로야구 키움 신인 박준현 선수 측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준현 측은 일방적 주장이 확대 재생산돼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고심 끝에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고 키움 구단 역시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O가 올해 3월 열리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야구 대표팀이 우승하면 포상금 12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3천만 원이었던 선수 최저연봉을 내년부터 3,3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2루와 3루에서 발생하는 전략적 오버런을 제한하기 위한 비디오 판독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서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친정팀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1득점에 그쳤고 레이커스도 99대 129로 크게 졌습니다. 스포츠.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러 번 대타를 왔었는데 그 중에 한 번 신 네. 기자님을 뵀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주부터 새롭게 고정이 되셨다고요? 네, 정말 감사한 일이고 이제 KBS에 딱 오면서도 딱 기분 좋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 정도입니까? 네. 오면서부터 발걸음이 가벼운. 네, 지하철 때부터 좋았습니다. 네. 네. 자, 김정용 기자한테는 한참 후배신가요? 또 한참 부정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축구 이야기 나누는 거의 오랜만이요. 매우 오랜만이어서 저도 설레고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두 분이 이 정도 거리에서요. 네. 그러니까 네. 하늘 같은 선배님이다. 네, 짧게 인사하거나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느낌.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청취자분들은 사실 잘 못 보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네. 예, 제가 훨씬 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팩트입니다. 아무튼 두 분의 케미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이 경기 결과들로 토너먼트 진출 팀들이 가려졌죠. 네,
지난 시즌부터 이제 챔피언스 운영 방식이 조별리그에 토너먼트 가는 게 아니라 리그 페이지로 해가지고 단일 리그 방식으로 36개 팀이 이제 경기를 하고 딱 그 8경기를 치른 다음에 1위부터 8위가 16강 직행, 9위부터 24위가 플레이오프를 치러가 16강으로 가는 거고 25위부터 36위가 탈락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6경기, 8경기 늘어나고 또 플레이오프까지 치르면 상당히 경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가 좀 달라졌는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좀 우려가 있었지만 되게 재밌게 뭔가 이번 시즌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유럽 팀들이 리그 일정도 동시에 이어가야 되잖아요. 8강 토너먼트 직행이 정말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지금 신동훈 기자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뭐 이 예전 제도 조별리그 제도에서는 진출이면 진출, 탈락이면 탈락 결정이 됐다면 지금은 플레이오프를 한번 거치냐 마냐가 생기면서 네. 안 거치고 16강에 직행할 수 있으면 2경기를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일정이 갈수록 빡빡해지는 유럽 팀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였고요. 결국에는 이 직행 티켓을 누가 따느냐를 가지고 경합을 벌인 결과 딱 8팀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팀이 이제 아스널, 바이에른 뮌헨, 리버풀, 토트넘, 바르셀로나, 첼시, 스포르팅 CP, 맨시티고요. 예, 스포르팅이 포르투갈 팀인데 나머지 7개 빅리그 팀들 사이에 껴있다는 게 상당히 이채로운 부분이고 가장 재밌는 건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운명이었는데요. 네. 레알 마드리드가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비기만 하면 8위 내에 들 수 있었어요. 네네. 마지막 라운드를 하기 전에는 3위 굉장히 높은 순위였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라운드에서 포르투갈 팀인 벤피카를 상대로 2대4로 지면서 아하. 예, 순위가 쭉 떨어져가지고 이제 8위 밖으로 밀려나면서 토너먼트 직행에 실패를 했고요. 반대로 벤피카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한 골 차도 아닌 2골 차로 이겨야만 자력으로 24강에 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그걸 해냈습니다. 그걸 해냈습니다. 심지어 추가 시간 다 끝났을 때 마지막으로 올린 프리킥을 골키퍼가 헤딩으로 넣었어요. 네, 트루빈. 네, 투르비란 이름의 골키퍼가 헤딩으로 넣으면서 정말 이런 거는 축구 역사를 봐도 정말 드문 드라마죠. 추가 시간에 반드시 득점해야 되는 상황인데 골키퍼가 넣었다. 네. 네, 그런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네. 뭐 아스널과 바이에른 뮌헨만 16강행을 조기 확정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팀들은 직행이냐, 뭐 플레이오프로 가느냐 이거를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마지막에 우승 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었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팀들만 5팀이 올라갔고 오히려 뉴캐슬이 이제 빨리 따지면서 5팀이 올라갔다는 게 프리미어리그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고 또 놀라운 건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은 막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에 집중하는 느낌처럼 딱 리그는 뭔가 최악 성적인데 그쵸. 챔피언스 리그만 오면 잘합니다. 네. 심지어 뭐 경기를 뭐 대충 하고 좀 안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잘해서 올라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아직까지 경질 안 되고 있는 이유도 리그에서는 많이 부진한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6강 직행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좀 토트넘한테 또 프랭크 감독한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대승을 거두고 3위를 확정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마지막 경기 대진이 뭐 좋긴 했어요. 네. 네, 카라바흐 뭐 사실 이번 대회 최약체 중에 한 팀이 카라바흐인데 카라바흐가 이제 멀리 동쪽으로 가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서유럽 팀들이 카라바흐 원정을 가면 힘들어하지만 반대로 카라바흐가 서유럽으로 원정을 오면 카라바흐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전력차에 카라바흐의 굉장히 힘든 여독 시차 이런 게 겹치면서 리버풀이 6대0으로 가볍게 승리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레알 마드리드가 3위 있다가 쭉 미끄러진 자리를 차지하면서 최종적으로 3위로 직행을 했습니다. 네, 신 기자님이 안 그래도 토트넘 얘기를 해주셨는데 리그에선 진짜 부진하더라고요. 근데 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지금 좀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부 성적들이 좋잖아요. 네. 그리고 부상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메디슨, 클로스베키 포함해가지고 뭐 히샬리송, 쿠두스, 베리발, 데이비스까지 빠졌고 또 경기 전에는 포로 반다벤까지 빠지고 또 그 콜로무안이랑 오도베르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같이 오지 못했어요. 늦게 아하, 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겨울에 영입한 갤러거도 뛰지 못하고 드라구신, 텔, 비수마는 스쿼드에 없어가지고 뛰지 못해가지고 벤치를 보면은 정말 어려운 수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이 경기 지면은 또 토마스 프랭크 모른다 했었는데 또 이기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신기한 팀인 것 같아요. 9월골 팀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프리미어리그 팀이 8위 안에 5팀이 있습니다. 자, 맨시티는 딱 턱걸이를 했어요. 맞습니다. 맨시티가 8위로 턱걸이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레알 마드리드가 8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밀려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맨시티 자체가 갈라타사라이를 2대0으로 잡아낸 것으로 이제 8위에 올랐다고도 볼 수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미끄러준 덕을 본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벤피카의 그 극적이었던 승부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꺾은 벤피카 감독이 주제 무리뉴. 아하, 네, 전 레알 마드리드 감독이었던 무리뉴였습니다. 현 레알 감독이 무리뉴 감독의 예전 레알 시절 제자라서
제자를 꺾은 스승의 매운맛을 보여준 셈인데 네. 또 다른 한편으로 재밌는 인연이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랑 무리뉴 감독이랑은 악연 중에 악연이거든요. 네. 그런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벤피카 덕분이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리뉴 감독의 덕을 본 과르디올라 감독 정말 귀한 광경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스포르팅이 7위에 있는데 이건 이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아모린 감독이 떠나고 또 요케레스란 주포가 아스날로 가면서 스포르팅이 많이 흔들릴 거라 봤었는데 사실 스포르팅도 최근 초반에는 안 좋았지만 최근 4경기 챔피언스리그 3승을 하면서 확 올라왔거든요. 근데 마침 같은 경쟁을 하는 뭐 인테르, 파리 생제르맹, 뉴캐슬이 떨어져 주면서 네. 스포르팅은 이제 그 기세를 유지한 결과 7위에 올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묻혀 있지만 가장 좀 이변의 결과인 것 같아요. 스포르팅의 이 마지막 경기는 어떤 양상이었습니까 혹시? 네, 스포르팅이 아틀레틱 빌바오, 아틀레틱 클루브라고도 하는 스페인 팀과 원정 경기를 가졌습니다. 네. 물론 두 나라가 모두 이베리아 반도에 있기 때문에 먼 거리는 아니지만 아틀레틱 상대로 하는 원정 경기는 모든 팀 입장에서 힘들거든요. 근데 후반 중반까지 스포르팅이 끌려갔어요. 1대1로 끌려갔는데 후반 17분 처음 같은 동점골을 트링캉 선수가 넣었고요. 경기 종료 직전 알리슨 산토스 선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3대2 승리, 정말 극적인 승리를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까 신동 기자 얘기해 준 것처럼 전체 모든 팀이 하나의 리그로 싸우는 리그 페이지가 사실 조별리그 방식보다 재미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에서 정말 다양한 구장에서 네. 동시다발적으로 드라마가 나와주면 이건 너무 재미가 많고 너무 도파민이 많이 터져서 네. 어디에 눈을 떠야 될지 모르고 채널을 돌리다가 시간이 다 가는 아하.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라리가의 자존심은 바르셀로나가 지켰습니다. 네.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좀 언제 진행이 됐었죠? 코펜하겐이 뭐 경기를 했었는데 전반전에 좀 코펜하겐한테 밀리고 골까지 실점하면서 좀 흔들리나 했었는데 후반에 뭐 레반도프스키나 야말이나 또 레시포드가 프리킥까지 넣으면서 바르셀로나가 좀 어떻게 보면은 전반은 많이 아쉬웠지만 후반을 위해서 약간 전반은 약간 추진력이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승리를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PSG도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이제는 플레이오프를 치러서 챔피언스리그 16강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9위부터 24위 팀들까지 플레이오프를 해서 8팀을 뽑는 거죠? 맞습니다. 9위부터 24위면 그게 16팀이거든요. 그래서 그 16팀 중에 상위 8팀이 탑시드가 되고요. 네. 하위 8팀이 이제 이번 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대1로 붙어서 홈앤드 어웨이로 각 2경기씩을 해요. 그래서 그 맞대결의 승자가 16강에 합류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말이 복잡한데 네. 24강을 통과해서 16강에 가기 위한 플레이오프를 한다. 네네. 뭐 정리하자면 용어는 이게 맞는데 지금 강이 너무 많이 나니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네네. 24강에 같은 팀 중에서 16팀 아래쪽 16팀은 플레이오프까지 통과해야만 진정한 토너먼트로 들어갈 수 있게 더 많이 경기를 치르고 더 극적인 대회가 되도록 대회 제도를 많이 개편했습니다. 네, 일단 1위부터 8위까지만 봐도 좀 쟁쟁한 팀들이 여럿 있긴 하지만 9위부터 24위 팀들에도 우리가 많이 아는 팀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디펜딩 챔피언 파리가 일단 있고 그리고 네. 또 뭐 뉴캐슬이나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나 이렇게 또 팀이 있는데 재밌는 건 이제 벤피카도 있는데 벤피카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네. 또 벤피카가 또 레알 마드리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아. 대진상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재미 포인트인데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인터밀란도 올라갔고 어쨌든 뭐 이 16강 플레이오프라고 해가지고 좀 아래 팀들이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진짜 강팀들이 하면서 더 재밌는 경기가 물론 선수들은 힘들겠지만 네. 팬들은 뭔가 되게 박진감 있고 짜릿한 경기들이 펼쳐지거든요. 네. 재밌게 합니다 이 시스템이 뭔가. 네, 이게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기 부담이 분명히 늘어나서 체력적으로는 모든 팀들이 플레이오프를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아직까지 시즌 중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술을 지금도 실험 중인 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팀들은 경기 수가 늘어나는 게 꼭 나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 우승팀 파리 생제르맹도 이 플레이오프를 거쳤어요. 네네. 네, 16강 직행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플레이오프를 거치는 동안에 전술을 확립을 했고 그 전술로 그중에 뒤로 승승장구하면서 우승을 한 것이기 때문에 꼭 나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1위부터 8위까지 사이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거의 쫙 깔려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달리 말하면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다른 빅리그 팀들이 9위부터 24위까지 엄청나게 많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스페인 팀은 바르셀로나만 8강에 들었고 레알 마드리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런 팀들이 이제 24강에서 경쟁을 벌이게 되기 때문에 빅리그 팀들이 정말 질비한 화려한 플레이오프가 됐습니다. 그럼 네네. 또 어떻게 보면 근데 나폴리가 좀 특이한 게 또 나폴리는 약간 반대
토트넘 반대거든요. 리그에선 잘하고 있는데 아, 예. 챔피언스리그 오면 좀 고전해가지고 첼시 잡았으면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 24위 밖으로 나가면서 나폴리는 탈락을 했는데 아하.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리그에서 잘하고 있지만 좀 신기한 일이고 비아레알도 라리가 4위 팀인데 네. 이제 탈락을 했고 PSV도 LADBC에서 완전 독주라고 있는데 탈락을 했습니다. 뭔가 어떻게 보면은 이 팀들은 토트넘과 다르게 리그에 집중을 하고 좀 챔피언스리그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버리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나폴리 팬들은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리그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약간 예상할 수 있었던 게 감독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인데 네네. 리그는 거의 무조건 들어 올리지만 챔피언스리그는 한 번도 잘한 적이 없는 감독이라 아하, 네. 예상은 약간 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오프에는 나설 수 있을지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유럽파 선수들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 기자님 어떻게 적응은 잘 되고 계십니까? 저번보다는 좀 편안한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봤다고 그래도 조금 편안한 그쵸? 느낌이 듭니다. 네, 저도 뭐 대타로 여러 번 오지만 네. 올 때마다 좀 편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자, 챔피언스리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리그 페이지가 끝났으면 우승팀 예상도 이제는 조금씩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시점에서 두 분이 예상하는 우승팀 어떤 팀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 제일 뻔한 팀을 말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동훈 기자에게 양보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게 답이 저가 생각할 똑같이 모르겠는데 바이에른 미넨 맞나요? 저랑 다릅니다. 네, 먼저 말씀하시죠. 들어보겠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인 게 뭐 김민혜 선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일정상에서 요즘 파리도 그렇고 되게 많이 피곤해하고 선수들이 피곤해하거든요. 근데 미넨은 좀 리그에서도 이미 압도적으로 선두 달리고 있고 네. 좀 분데스리가가 다른 리그에 비해서 경기수 적고 하다 보니까 여러 상황적인 걸 고려했을 때 큰 부상만 주축 뭐 케인이라든지 이런 수 없다면은 미넨이 좀 우세할 것 같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생각인데 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가장 유리한 건 좀 미넨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체력적으로 부담도 좀 적을 것이고 다른 팀보다 변수도 좀 적을 것이다. 네, 다른 팀들은 리그에서 뭐 우승 경쟁을 하든 토트넘 같이 강등 경쟁을 하든 뭔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미넨은 좀 이미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치고 나갈 수 있고 또 체력들도 많이 아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미넨이 좀 우승 후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 기자님은 일단 바이에른 미넨 얘기에 좀 동의가 되면서 첨언하고 싶은 거는 바이에른 미넨이 현재까지 성적이 전 유럽 최고예요. 네, 분데스리가에서는 그냥 1위가 아니고 역대 가장 화려한 1위. 아하. 득점이 막 경기당 평균 득점이 4점이 육박할 정도로 평균 4점입니다. 3대0, 4대0, 5대0 맨날 이렇게 이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주전이 다 있을 때 낸 성적이 아니고 오. 붙박이 주전 선수 중에서 2명이 전반기 내내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그 성적을 낸 거거든요. 네네. 그 2명이 최근에 돌아왔어요. 자발 무시알라, 알폰스 데이비스가 돌아왔기 때문에 바이에른 미넨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동훈 기자 얘기가 굉장히 좀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현재 유럽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팀은 또 아스널이다. 아스널이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프리미어 리그가 다른 빅리그들보다도 더욱더 경쟁력이 있는 리그인데 그 리그의 1위라는 거. 그렇다면 이 팀이 현재 전 세계 전력 1등이 아니냐. 이런 뭐 자연스러운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스널과 바이에른 미넨 두 팀을 가장 1순위 우승 후보로 놓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팀이 우승하게 될지 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유럽파들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오현규 선수가 이적설의 중심에 있는데 EPL 행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는 이제 슈투트가르트 분데스리가 이적설이 있었는데 사실 거의 갈 뻔했다가 메디컬 테스트에 탈락을 했거든요. 네. 더 절치부심해가지고 대표팀도 그렇고 행크에서도 잘하고 있었는데 겨울 이적생 플럼이 그 플럼은 또 그 설기현 선수가 옛날에 2007년부터 10년까지 뛰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플럼은 지금 프리미어리그 7위에 있고 이제 그 상위권 올라가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라울 히메네스라고 딱 스트라이커 한 명 있습니다. 주전 스트라이커. 네. 다른 스트라이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오영규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일단 1순위는 리카르도 페피라는 선수가 이제 PSV에 뛰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플럼은 당장 선수가 필요한데 네. 이제 페피가
부상당했으니까 오형규를 좀 쓰지 않을 이제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더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크리스탈 팰리스도 있고 리즈 유나이티드도 뭔가 오형규를 관심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좀 그동안 황희찬 말고는 프리미어리그가 없는데 코리안 리거가 좀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영규 선수가 또 리그 페이지 최종전 출전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또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지금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새벽에 걸쳐서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최종전이 진행이 됐고요. 내일 새벽에는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최종전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전이니까 모든 참가팀이 일제히 동시에 경기를 갖습니다. 네. 그래서 행크의 최종전이 이제 레알 베티스와 승점차가 얼마 나지 않는 가운데서 열리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경기인데요. 근데 이 경기에 좀 재밌는 건 오영규 선수가 뛰고 잘하는 것도 우리가 관심사지만 만약에 오영규 선수가 아예 안 뛰면 그것도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네. 행크가 최근에 오영규 선수를 교체로 잠깐 투입하거나 아예 안 쓰거나 이런 경기가 많았어요. 근데 네. 주전 스트라이커를 별 이유 없이 안 쓰는 게 좀 이상해 보였거든요. 네네. 최근 보도가 어차피 매각할 것이기 때문에 다치면 못 파니까 그래서 아껴놓는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리그 페이지 최종전에 오영규가 안 나온다면 우리는 진짜 이적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어서 네. 나와도 재밌고 안 나와도 재밌는 그런 새벽이 됐습니다. 네, 나와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도 기대되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다른 유럽파 선수들도 최종전 준비하고 있죠? 네, 조규성, 이한범이 뛰고 있는 미트윌라는 자그레브를 만나는데 미트윌라는 4위에 올라 있어가지고 사실 좀 직행에 많이 유리한 상황이 있고요. 유로파리그 똑같이 운영합니다. 챔피언스리그랑 리그 페이지를 통해서 1위부터 8위까지 이렇게 16강 정하고 또 플레이오프도 하고 그래서 미트윌라는 4위에 있어가지고 좀 많이 유리하고요. 오형규가 뛰는 행크도 10위에 올라 있긴 하지만 차이가 위랑 별로 안 나가지고 말매를 잡는다면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밑에 황인범이 뛰고 있는 페노르트, 양현준이 뛰고 있는 셀틱, 설령우가 뛰고 있는 즈베즈다는 이제 그 직행이 아니라 플레이오프에 오르기 위해서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즈베자는 11위 그리고 페이노르트는 26위 이제 셀틱은 24위에 올라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좀 이겨야 이제 16강 플레이오프로 올라가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또 재밌는 거는 또 서로 경기 겹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잡아준다면은 네. 이제 상대 우리 동료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파리그는 뭐 아직 최종전을 준비하고 있지만 유로파리그도 우승팀 혹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와, 이거는 챔피언스리그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네. 근데 요즘 약간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유로파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팀 중에 최강 팀을 그냥 전력 순으로 뽑는다면 네. 그건 이제 에스턴 빌라입니다. 네. 네, 에스턴 빌라가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팀인데 현재 프리미어리그 3위에 올라 있어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스널, 맨시티 다음이 에스턴 빌라고 맨유, 첼시, 리버풀이 다 에스턴 빌라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전력만 보면 이제 에스턴 빌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네. 이제 저도 빌라 뽑았는데 빌라가 이제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에메리 감독 별명이 유로파리그 왕입니다. 유로파리그의 왕? 세비야에서 유로파리그 3연패를 하고 비아레에서 6회 우승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감독은 챔피언스리그에서 못 하는데 유로파리그만 오면 살아나가지고 유로파리그 네. 왕이거든요. 네. 또 이제 빌라가 리그에서 잘하고 있고 최근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에이브라함이나 더글라스 루이스 영입해가지고 보강을 확실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팀이 당연하게도 감독의 경력이나 선수단의 이제 전력이나 많이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 보강도 있고 유로파리그의 왕도 감독으로 있기 때문에 좀 유력해 보이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려 있어서 또 이적 관련 소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적설 하면 김민재 선수가 있잖아요. 이적설하면 김민재. 네. 첼시 이야기가 계속 나오던데 이번에도 소문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거는 아직 이적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단언하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소문이다. 신빙성이 소문이다.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적 시장이 닫히는 날짜 자체는 2월 2일입니다. 2월 2일까지 열려 있으니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요. 첼시가 김민재를 노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는데 네. 일단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정보, 제가 조사한 정보로도 그것은 여름 이적 시장, 그러니까 반년 전의 이야기지 지금 1월, 2월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알고 있고요. 네. 둘째로 이제 상황을 분석해봐도 첼시는 김민재를 영입할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건 어떤 이래도. 얘기일까요?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몇 손에 꼽히는 스타 센터백이거든요. 네. 전 세계 중앙 수비수 중에서 유럽에서 뛰는 모든 중앙 수비수 중에서도 연봉이 굉장히 상위권이에요. 네. 그런데 첼시는 지금 이적료는 비싸게 주고 영입하더라도 연봉이 비교적 저렴한 선수만 사는
유망주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지금 첼시에 가면 팀 내 최고 연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수비수한테 팀 내 최고 연봉 주는 팀은 거의 없거든요. 아, 네. 거의 공격수들한테 주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매우 희박하다 한 가지 볼 수 있고요. 둘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어린 선수를 주로 사는 게 첼시라는 팀의 정책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제 1996년생 우리나라식 나이로 예전에 우리나라식 나이로는 네. 31세 네. 만으로도 지금 29세거든요. 이게 첼시가 영입하는 그 최고 연봉 선수를 영입하는 그런 나이가 아니다. 아하. 빅클럽을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첼시가 아니고 다른 팀이어야지 첼시만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 기자님도 여러 루트 통해서 좀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좀 분위기가 뭐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맞는 말이고 그리고 또 첼시가 이제 안셀미노라고 도르트문트에서 임대를 보내도 수비수 데려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첼시가 선수가 많습니다 이미. 이미 그러니까 많은 선수. 좀 기대 이하 선수들이지만 그래도 일단 센터백을 팔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또 임대 보냈던 선수를 데려왔고 지금 노린 선수가 자케라고 2005년생이거든요. 제레미 네. 자케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안 되더라도 이제 뭐 김민재로 돌아서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자케가 안 되더라도 뭐 안셀민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자케 되면 되는 거고 이런 네.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하긴 했지만 첼시로 김민재가 본인 직접 안 나간다고도 말을 했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번 뭐 떠나면 여름에 떠날 것 같고 겨울에 안 떠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강인 선수 얘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요. 부상도 부상이지만 입지가 좀 불안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가 많이 퍼져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제 좀 가벼운 부상으로 못 뛰고 있는 건데 네. 돌아오기만 하면 많이 뛸 거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영입된 선수가 드로 페르난데스라고 이제 필리핀계 혼혈인 굉장히 유망주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강인이나 이런 파리 생제르맹 주전급 선수랑 경쟁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고 유망주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별로 위협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비롯한 3관왕을 하면서 주전 선수들이 다 힘들었어요. 그 누적된 피로가 이번 시즌 많은 부상으로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뭐 돌아오기만 하면 다른 부상자 자리를 이강인이 메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즌 후반기는 지난 시즌과 달리 많이 뛰는 이강인 볼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네. 그리고 건강한 황민범 선수가 전해오는 소식은 좀 더 반갑잖아요. 근데 황인범은 어쨌든 건강하기만 하면은 잘하고 있고 반페르시 감독도 되게 무조건 주전을 기용하고 있고요. 또 슈투름이라는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활약을 했고 헤라클레스 상대로 2도움을 올리면서 황인범 확실히 돌아왔을 때는 잘하고 있다. 또 이제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2주팀 뽑히면서 잘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황인범은 앞으로 부상만 없으면은 더 잘할 것 같아서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해축통신은 마치도록 할 텐데요. 신 기자님의 소감 좀 듣고 짧게 듣고 마무리하죠. 네, 앞으로 고정할 텐데 더 코리안 리거들이 더 좋은 활약을 더 많이 하면서 저희가 더 코리안 리거 가지고 더 많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더 화이팅하면 저도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스포츠.